자, 오늘은 유치권 효과 차례죠. 페이지 337페이지. 자, 유치권자 권리 먼저 살펴봅시다. 자, 심상치 않게 이 권리가 문제가 또 잘 나오죠. 권리 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 또 해 주십시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목적물, 인도, 거부입니다. 우리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도 다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목적물,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우리 책 그 다음 페이지 339페이지 가로 4번 얘기인데요. 주의할 점은 자, 갑이 채무자입니다. 자, 갑 소유 목적물을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권자입니다. 자, 채무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목적물 반환 청구하게 되면은 유치권자는 목적물 인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 목적물 반환 청구해서 청구하게 되면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누가 온 거죠?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갑, 채무자, 그 상대방을 피고 유치권자, 을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당연히 원고 패소 판결 내잖아요. 왜?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패소 판결 내요. 원고 패소 판결. 자, 원고 패소 판결 내리는데 소송 경제상 애해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상한 이행 판결을 합니다. 다른 말로 상한 급부 판결. 자, 이 상한 이행 판결은 자, 원칙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 내렸는데 애적으로 소송 경제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린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그럼 좋다. 목적물 반환해 줄 테니까 동시에 뭘 하라? 그렇죠. 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동시이행 판결 내는 거예요. 같은 채무를 뭐다? 이행하라. 라고 판결 냅니다. 어차피 나중에 변절하게 되면 목적물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목적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채무자가 누굴 상대로, 유치권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소송 경제상 패소 판결 내리지 않고 동시에 뭐다? 이행하도록 상한 이행 판결한다는 거. 이 상한 이행 판결은 나중에 한 차례 더 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범에 딱 2번 나와요. 지금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동시행 항변권에서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소유자하고 수리업자입니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갑의 채권자 A가 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 자동차만 경매를 하는 겁니다. 경매. 자, 경매를 하게 되면은 갑이 예를 들어서 병이 낙찰을 받았다든가 자, 그러면 얼마든지 수리업자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항할 수 있다. 자, 근데 제3자, 채권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게 아니라 누가 경매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뭘 할 수 있다? 직접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직접 경매를 할 수 있다. 법원에다. 법원이라 합시다. 자, 유치권자 직접 경매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선 변제 받는 효과가 나타난다 했었죠. 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은 병이 낙찰을 받았다 합시다. 자, 병은 을에게 유치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고 할 수 있어도 을은 뭘 할 수 있어요? 목적물을 인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을은 병에게 직접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변제 청구. 변제 청구도 안 됩니다. 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변제 청구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낙찰자는 목적물 점유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유치권자한테. 그러다 보면은 이 수리비를 지급해야만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우선 변제 받는 효과가 발생하고 변제 청구하지 않아도 변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에 있어서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낙찰자한테 직접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우리 주의할 점은 이 앞 시간 우리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치권과 경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유치권과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갑구란에, 강제 집행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하고 반드시 압류 기입을 합니다. 임의 경매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뜹니다.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한 가지라도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자, 채권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점유를 점유를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든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이 존재하든지 그러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이 유치권의 경매는 이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이 몇 페이지냐면은 33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 있죠? 그 동그라미 기억분입니다. A번과 B번입니다. A번과 B번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권과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든가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채권이 존재했다든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준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간이변제 충당권. 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정의 평가를 거쳐야 되고 어디다 청구해야 된다? 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된다. 임의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변제 충당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경매를 하게 되면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경매를 하더라도 이 수리비 전부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직접 자기가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간이하게 변제를, 자기 채무 변제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이 추분을 가지고. 자, 네 번째, 별채권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갑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 채무자 재산에 파산 재단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파산 재단에 있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별채권입니다. 파산에 있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과실수취권. 자, 우리 과실수취권은 먼저 어디에 충당할 수 있다? 이자에 먼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충당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과실수취권은 누가? 유추권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먼저 어디다 충당한다?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원본에 충당한다. 과실수취권이 있다. 자, 여섯 번째.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유추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물에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필요비를 지출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유추권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추권자 권리 한 6가지 정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인도 거부, 또 경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 간이변제 충당권, 네 번째는 별채권, 다섯 번째는 과실수취권, 여섯 번째는 필요비, 이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유추권자 의무입니다. 자, 두 가지 정도됐습니다. 자, 첫 번째,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해야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점유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소유처럼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소유처럼 관리하다면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타인의 점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 고도의 주임가 필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주의할 점. 자, 보존행위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존행위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두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자, 다섯 번째, 유치권의 소멸.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유치권 소멸.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11학습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유치권 소멸은 첫 번째, 피담보채권 소멸입니다. 자, 피담보채권 소멸. 우리 유치권은 소멸시효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유치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자, 수리비를 받지 못해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자, 수리비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걸린다,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치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 수리비는 우리가 이 담보물권에서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하잖아요. 담보 원인이 되는 채권을 뭐라 한다? 피담보채권이랍니다. 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우리 수리비는 소멸시효 몇 년일까요? 자, 수리비 채권은 상사채권, 원래 상사채권은 5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상사채권 상법에는 그보다 더 단기 규정이 있으면은 그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수리비는 3년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요. 갑이 누굴 상대로? 너를 상대로. 이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청구를 해야 된다.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3년이 지나서 갑이 을에게 수리비를 달라라고 청구하게 되면 을은 어떻게 주장해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그래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뭐다? 완성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자, 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러한 담보물권도 뭐한다?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계속 점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된다?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공사비는 몇 년이죠? 자, 유치권 공사비도, 우리 공사비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련관계 있죠? 공사비는 몇 년이에요? 공사비도 3년입니다. 3년. 3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청구를 해야 된다. 물품대금도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 한다? 유치권도 소멸한다. 원래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걸리지 않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소멸청구. 바로 유치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 소멸청구 해야만이 소멸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위반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문을 위반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상당한 담보 제공입니다. 상당한 담보 제공. 자, 여기 있어서 자, A가 갑에게 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대여. 소유자. 임차인. 그래서 친구인데 갑이 A한테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고장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갑은 A한테 자동차를 빌려 타고 반환해야 되는데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정합니다. 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 이거를 맡겨줄 테니까 자동차는 돌려달라. 라고 하니까 우리 뭐 얘기를 들어보고 딱 해서 그래. 그러면 오토바이를 맡겨두고 자동차를 내어줬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를 내어주게 하면 이제 유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유치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자, 네 번째. 점유 상실입니다. 자, 우리 유치권에 있어서는 점유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점유를 침탈당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 물권이 침해당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 유치권의 기한, 유치권 자체 기한, 유치권 자체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럼 뭘 할 수 있죠? 점유권의 기한, 물권 유청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이주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을 준용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물권들은 어디에 준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에 준용한다. 그렇지만은 두 가지 준용하지 않는 두 가지 물권이 있죠. 하나는 유치권, 하나는 질권이 있습니다. 근데 질권은 학설과 판례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만 그런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유가 상실되면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유치권도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더라고요, 유치권이.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이제 요점 정리를 해 드렸고, 3, 4월달에는 이제 책을 통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해당 사항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 2월달에 그 요약해 둔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책에다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요약집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담보물권 저당권 할까요? 343페이지. 자, 우리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채권자한테.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다른 물권자와 비교해서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1억 원. 채권자, 채무자. 자, 그래서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처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겠죠.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 채권자를 저당권자를 하죠. 저처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주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면은 나중에 을이 변제를 하지 못하면은 채권자는 뭘 해서 이 목적물을 저당권 실행해서 다른 권리자 비교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자, 우리 저당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 있어서 물권주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세 가지 있다 했죠.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예방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 우리 이 대여금을 피담보채권이죠. 담보 원인이 되는 채권을 뭐라 한다?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자, 우리 이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입니다. 자, 그렇지만 애적으로 목적물 인도채무도, 목적물 인도채무는 목적물 인도하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는 금전채권이 아니잖아요. 특정물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물 인도채무도 보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게 황소 3마리를 인도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합시다. 자, 금전 채권이에요? 목적물 인도 채무예요? 목적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채권자 을한테.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면은 그 책임으로, 그 담보로 갑의 A 토지를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처럼 꼭 금전 채권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 채무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또 금전 채권 외에나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도 뭐다? 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장래, 특정, 불특정 채권. 이 장래, 특정, 불특정 채권이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특수 저당권인 근저당이다. 이러한 장래 채권이라든지 불특정 채권도보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등기. 등기는 비용. 등기 비용은 특이하게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이 담보는 저당권 설정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요. 근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한 겁니까? 제3자 병한테 부탁한 거야. 네가 담보를 제공해달라. 라고 해서 뭐다? 갑한테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처럼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 제3자를 누구라 하죠? 뭐라 합니까? 물상보증이랍니다. 물상보증에. 물상보증이란다. 자, 이 물상보증인은 책임만 있다는 거지, 채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물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채무를 부담한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병이 담보를 제공할 때 이 담보 가치가 8천만 원 합시다. 나중에 을이 변제를 하지 못해서 갑이 병이 제공한 이 담보 목적물을 경매를 한 거예요. 경매할 때 이 목적물 가액이 얼마예요?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은 병의 다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목적물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지 채무를 부담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상보증인은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자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제3자 담보를 제공한 사람 뭐라 한다? 물상보증이랍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자, 우리 담보 물건은 3가지였죠? 우리 민법상 첫 번째 뭡니까? 유치권, 두 번째 질권, 세 번째 저당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으로 정해진 담보 물건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하고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질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 저당권은 토지 일부라든지 건물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또 잊어먹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없다. 우리 저당권 설정, 토지 일부, 건물이, 토지 일부에 우리 저당권 설정,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토지 일부에. 원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영유물건입니다. 영유물건은 뭐다? 토지 일부라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은 전세권이라든지 이러한 지상권, 이러한 권리 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이 성질에서 저당권 객체 같이 합시다. 우리 책에 있습니다. 저당권 객체. 이 저당권 객체는 등록할 수 있는 목적물이어야 됩니다.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목적물에 한한다는 거. 자,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라든지, 또 20톤 이상 선박이라든지. 자, 우리 등록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응? 그렇죠. 동사는 자동차, 우리 자동차는 동사이면은 자동차 등록제도죠. 건설기계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거는 등록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343페이지 하단에 있죠. 하단의 두 번째 줄부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임목, 어업권, 강업권, 나아가서마다 등기된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같이 각종 재단, 저당법에 의한 재단 등이 전부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은 지역권, 임차권입니다. 특허권. 이 세 가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문제가 났었죠? 저당권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은 지역권, 임차권, 특허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담보물권의 통일성. 자, 우리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 네 가지겠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정성. 부정성이 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그래서 우리 저당권은 부정성이 있고. 자, 두 번째, 수반성. 수반성 됐습니다. 저당권이 양도되면은, 저당권이 이전되면은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서로 분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이전하면은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수반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가분성. 채무를 다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에 전체 미칩니다. 일부만 변제하면은 그 일부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일부만 변제도 나머지도 보다 그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친다는 것. 불가분성. 자, 네 번째, 물상대의성. 물상대의권. 자, 이 물상대의권 중요합니다. 별도로 한번 합시다. 물상대의권도 인정됩니다. 자, 우리 물상대의권은 의아한 거 봅시다. 자, 예를 들면은, 채권자가 을에게 돈을 대야 합니다. 그래서 을은 자기 A 토지, A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뭐 A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A 부동산 합시다. 토지와 건물. A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다시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갑이 1순위죠?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채권자. 저당권자. 저당권자. 근데 이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수용, 공용징수. 자, 목적물이 멸실, 훼손, 수용이 되면은 이러한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합니다. 자, 가부저당권, 병의저당권 소멸합니다. 저당권 소멸. 자, 저당권 소멸되고, 자, 이러한 멸실, 훼손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방하로 멸실, 훼손시켰다. 그럼 병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책임?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이 생길 것이고. 자, 만약에 우리 하재보험에 가입됐다면 뭐가 나와요? 보험금. 자, 이게 이 부동산이 수용이 됐다. 뭐 병의 지자체에 수용이 됐다. 그럼 뭘 지급하죠? 지자체에서는? 보상금 지급. 자, 이처럼 목적물이 멸실, 훼손, 수용되게 되면은 뭘로 변합니까? 이 목적물이. 금전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전 또는 꼭 금전만 줄 수 않고 물건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금전 또는 물건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금전 또는 물건을 누구한테, 을한테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이러한 채권에 뭘 하게 되면은 물상대위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물상대위권 실행이 뭐다? 압류를 한다든가 또는 배당요구.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금전 또는 물건에 그대로 순위를 유지한 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물상대위권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또 배당을 안 해줍니다. 반드시 물상대위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목적물이 멸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수용되게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러한 목적물을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금전 또는 물건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채권과 물건을 누구한테 이전하기 전에? 채용자한테 이전하기 전에 채권이면은 또는 물건이면은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 채권 또는 물건의 순위를 유지한 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병이 먼저, 자, 을이 압류를 하지 않고, 자, 후순위권자가 먼저 이 목적물에 압류를 했다 합시다. 압류. 자, 후순위권자가 압류하게 되면은, 제3자가 압류하게 되면은, 뭐 갑도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했기 때문에 뭘만 하면 됩니까? 배당요구. 우리 배당요구는 제3자가 압류했을 때입니다.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요구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3자가 압류해도 본인 스스로도 압류를 한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압류 또는 배당요구 한다든지. 자, 근데 병이 압류를 했는데 갑은 아무런 물상대위권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1순위니까 알아서 배당해 주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당해 준다 안 한다, 법원에서.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럼 후순위권자가 배당 받아가잖아요. 나중에 이 채권자가, 갑이 1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판례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처럼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이주권은 물상대위성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선변제권도 없고 위축권은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이처럼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수용되게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되는데 이러한 목적물이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금전 또는 물건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금전 또는 물건을 변하게 되면은 저당권자는 거기에다 뭐한다? 저당권을 실행한다. 실행 것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을 실행한다. 즉 압류를 한다든가 제3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뭘 한다? 배당요구를 한다든가 또 제3자가 압류해도 또 압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물상대위권 실행하게 되면은 순위를 그대로 보존한 채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상대위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물상대위성이 인정하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저당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질권에 있습니다. 질권. 질권도 물상대수 인정됩니다. 이주권은 인정 안 됩니다. 자, 우리 전세권. 전세권도 물상대수성이 인정됩니다. 물상대권이.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물상대위권의 규정이 저당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물상대위권의 규정이 저당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질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전세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 났다니까. 질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질권에 규정하고 저당권은 준용합니다. 무슨 말이시죠? 이 전세권은 준용 규정이 없어요. 전세권은 우리 담보물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인정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뭐다? 질권에 준용합니다. 질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물상대권은 질권에 규정이 있고 저당권이 뭐다? 질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행사 방법. 행사 방법은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압류 또는 배당요구입니다. 배당. 자, 배당요는 누가 할 때 배당요 한다 했어요? 제3자가 압류할 때 뭐 배당요 하든지 아니면은 압류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압류는 우리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크게 현금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명령과 전무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그냥 나중에 제가 심화학습할 때 추심명령과 전무명령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처럼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압류할 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무명령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일단 압류만 하면 됩니다. 압류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채권 또는 이게 물건에 전부 다 그대로 순위를 유지한 채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이러한 채권들은 주로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상금 이게 문제가 났었죠. 매매대금 아닙니다. 매매대금. 또 이 수용할 때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수용 있죠. 협의 수용도 뭐다? 협의 취득. 협의 취득도 아닙니다. 왜 매매와 같기 때문에 매매는 물상대권이 인정할 필요 없잖아요. 매매하기에는 저당권이 뭐다 몇실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인수하니까 그렇죠?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물상대권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협의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사 협의취득도.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취득도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물상대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판례를 한번 익혀보고 일단 단순하게만 이렇게 요건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우리 책에 보면은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첫 번째 우리 피의담보 채권 범위입니다. 자, 우리 피의담보 채권은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채권자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채권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죠.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범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 범위는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자, 첫 번째, 원본. 자, 두 번째, 이자라든지. 자, 세 번째는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이라든지. 네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저당권 설정해주잖아요. 우리 변제기겠죠? 돈을 빌렸어요. 변제기. 자,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자, 갑은, 채권자는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입니다. 자, 우리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어떤 게 있을까요? 금전채권일 때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지연이자. 이걸 또 뭐란다? 지연배상이랍니다. 자,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이자예요,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가 아니다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실행비용. 우리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면 인지액이라든지 송달료라든지 보관금이 있습니다. 그 감정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걸 또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 비용은 나중에다 배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실행 비용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원본과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등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이자는 무제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이제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연체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분만. 1년분만 담보가 돼준다는 거예요. 1년분만 담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연체이자는 이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자면 바로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놔둡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자가 이렇게 쌓여서 굉장히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체이자는 1년분만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둔 거예요.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변제기입니다. 여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자, 3년. 자, 3년 이때 경매를 실행했다 합시다. 3년. 어디까지만 연체이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요? 담보가 된다고요? 여기만. 담보는 이 부분만 담보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체된 이자는 어떻게 할까요? 받을 수 없어요? 이 1년분은 1년분만 담보된다는 거지 나머지 연체이자는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 자,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1년분만 담보되고 1년분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 연체이자는 보다 일반 채권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렇죠? 일반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채권자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어디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느냐 그 범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해야만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한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채무불이한 손해배상은 1년분만 한한다. 그렇지만 이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자, 목적물의 범위는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낙찰자가 얼마만큼 그 목적물에 어디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저당권 효력이 미쳐서 어디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목적물에 어디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목적물 범위는 낙찰자에 따릅니다. 자, 매수인 어느 범위까지 목적물로 어느 범위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피담보 채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이 경매되면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문제고 목적물의 범위는 낙찰자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목적물 어느 범위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가부 A 토지에는 뭐 수목이 있고, 수목이 있다 합시다. 수목이 있고, 또 농가주택이 있다 합시다. 농가주택도 있고, 그 옆에 딸린 창고도 있다 합시다. 창고. 자, A 토지에 을이 A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은 수목에도 미치는 건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수목에 미친다는 것은 나중에 경매가 되면은 낙찰자가 이 수목까지 낙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토지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이 저당권 설정하면은 이 농가주택까지 효력이 미치는 건지, 저당권이. 또 이 저당권이 이 창고까지 효력이 미치는 건지, 창고까지 효력이 미친다 한다면 낙찰자마다 토지뿐만 아니라 창고까지 낙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지금.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부합물과 종물이 있습니다. 자,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건 나중에 낙찰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미친 부합물과 종물까지 낙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 물건입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 낙찰이 되면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안 미친다는 거예요.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뭐다? 수목까지 낙찰을 받습니다. 자, 종물. 자, 우리 농가주택은 주물이고 창고는 종물입니다. 그렇죠? 자, 이 종물도 뭐다? 이 토지에 부합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다? 토지가 경매가 되면 뭐다? 이 창고까지 뭐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입니다. 전후 불문. 전후 불문하고 효력이 미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수목이 소유가 있습니다. 수목이 있었습니다. 수목. 자,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수목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했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수목을 식재한 거예요. 누가? 다시 소유자가. 그럼 저당권 설정 후에 수목을 식재했기 때문에 효력이 안 미친다? 뭐라 했어요? 불문한다 했죠. 전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이든 설정 이후이든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효력이 미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물, 농작물, 등기된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해서 이 건물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토지가 경매가 되면은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한 낙찰이야 낙찰 받았나요? 안 받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건물까지 있으면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공동담보로.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된 게 안 하면은 효력이 미친가 안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독립한 물건입니다. 자, 주의할 점 또 농작물도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간에 항상 뭐라 했어요? 건물과 같이 항상 독립한 물건입니다. 농작물들보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낙찰 받는다면 못 받는다는 거죠. 자, 등기된 수목.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수목이 뭐가 되면은 등기가 되면은, 그쵸?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된 임목은 뭐다? 독립한 물건입니다. 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과실수칙권. 자, 이 나무가 과실나무라 합시다. 과일나무. 그럼 과일나무는 천연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이 농가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에게 임대차를 해줬다 합시다. 그럼 뭐가 생겨요? 차임. 법정과실이 있고, 그렇죠? 이러한 과실수칙권은 누가 취득하냐 이거예요. 자, 저당권자가 취득한다. 효력이 미치면 저당권자가 취득하겠죠. 자, 우리 과실수칙권은 원칙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유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애외적으로 압류 이해는 누구한테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이해는. 자, 그럼 누가 과실 수취한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그래서 우리 저당권이 실행하게 되면은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우리 갑구란에 경매 개시결정라고 기입등기한다 했잖아요. 압류. 그 기입등기 이후부터는 과실수취권을 누가 취득한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그래서 원래 과실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뭐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은 애외적으로 뭐다? 압류 이후에는 저당권자가 수취를 한다는 거.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그 다음에 목적물 범위, 이게 문제가 잘 나와요. 이 피담보채권 범위와 이 목적물 범위가. 그래서 피담보채권 범위는
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어디까지 우선 변입할 수 있는가 문제고, 목적물을 보면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낙찰자가 어느 범위까지 그 목적물을 낙찰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보다 낙찰을 받는 거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낙찰을 받지 못합니다. 그 범위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